277페이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 성립요건은 출제되지 않고요. 여러분 거기 제목에만 동그라미 칠게요. 주체의 동그라미, 내용의 동그라미, 절차의 동그라미, 형식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갖춰야 행정행위가 성립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될 수는 없는데 278페이지로 넘겨서 2번 자, 외부적 성립 요건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부존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줄 행정행위는 두 번째 줄 후단에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내부적으로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갖춰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가 성립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효력 발생 요건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2번의 표시 방법. 자,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처분일 때. 자, 공고에 의하고 밑줄.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5일이 지나면. 불특정 다수에게는 5일. 자, 그 다음에 불특정인에게 개별 처분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박스에 도달주의 동그라미. 자, 첫 번째로 후단부터 밑줄 긋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도달주의고요. 그러면 도달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는 거. 자, 거기에 이제 손가락 표시 밑줄 그어주세요.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는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경우도 우리는 도달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게 알 수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그어주세요.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은 기록대에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도달로 추정한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공고를 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날짜는 14일 동그라미. 279페이지 판례 쪽으로 넘어와서 1번 판례 별표. 자, 1번 판례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양지할 수 있는 상태. 양지한다는 게 이제 알 수 있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2번도 별표.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 부정한다. 3번도 별표. 등기 우편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사 판례에서 첫 번째 줄 후단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자, 4번. 4번. 자, 여러분 4번도 별표 치시고 4번은 네 번째 주 후단부터 밑줄 긋습니다.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뭔 얘기냐면 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이다. 실제 거주 기준이다.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도달을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됐고 6번의 별표. 자, 이거는 이제 이대로 그냥 선지로 나와요. 자, 첫 번째 후단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다는 얘기는 자, 두 번째 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서 8번의 별표.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시면 돼요. 동거인이 사리 분별력은 있어야 돼. 동거인한테 줘도 되는데, 한 살짜리 애기 막 이러면 안 돼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1번 판례에만 별표 쳐주세요. 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했을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을 경우 이거 고시라고 해도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우리가 많이 봤죠? 자, 어디서 봤어? 행정입법에서 봤죠? 그렇죠? 처분성 있는 행정입법. 처분적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처분성이 없는데 청소년 유해미취음을 고시는 행정입법이지만 처분성을 갖는다. 기억하시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1쪽에 뭐 무효 취소 이거 너무 쉬우니까 표시할 필요 없고요. 넘어가서 282페이지 1번의 공정력의 의의는 다시 한번 그래도 중요하니까 불표 치겠습니다. 자, 공정력의 의의 싹 다 중요합니다.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상의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해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무효는 안 된다는 얘기고, 취소일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얘기한다.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를 어디다 두시면 되냐면 상대방과 행정청 제3자. 자, 이게 왜 여기다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공정력은 상대방과 행정청 및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효력을 미치는 거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됐고. 사례 1번에 별표 쳐주세요. 서류 위조로 운전면허 취득 시 취소 전까지는 무면허 아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선결 문제. 그 다음에 283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설만 보시면 돼요. 자, A 밑줄 긋겠습니다. 공정력의 근거를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행정법 관계의 법적 안정성, 질서유지,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하는 외재적인 특수성, 즉 정책적 이유에서 구하는 이론이 통설이라는 얘기는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정법적 근거로 거기 보면 자, 뭐 행정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써두세요. 플러스 표시하시고 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15조에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력은 행정기본법에도 적시되어 있는 행정행위의 힘이다. 행정기본법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정법의 법리로 배우는 것들을 정리한 그런 총론적 성격의 개괄적 성격의 그런 법이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기 근데 공정력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자, 넘어갈게요. 공정력의 한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비권력적 행위, 사법행위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효나 부존재인 경우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을 별표 치시고,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기유와 허가. 그 다음에 의의에서는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세 번째 줄에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시고, 근거도 다르죠. 그렇죠?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설의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은 니은번의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시는데요. 권력 분립의 원칙, 그리고 국가 상호 간의 권한 내지 관할을 달리함으로써 서로 존중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한 존중의 원칙입니다. 권한 존중의 원칙. 자, 맨 밑에 줄 별표 쳐야 되죠. 통설과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과 구별하지 않는다. 즉 같다고 본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같다고 본다. 판례는. 자, 285페이지. 자, 요 느낌은 뭐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별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죠. 판례는 학문적으로는 구별을 하나, 판례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8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만 밑줄 그어주세요. 공정력은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갖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권한 분배 원칙, 권한 존중 원칙으로 보시면 되고 권한이라는 표현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국가기관 사이에서는 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권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행정행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구성요건적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 자, 그 다음에 성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문제. 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분합 판단의 전제가 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는 효력 유무에 대해서 관할 법원 이외 민사,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사나 민사 또는 형사법원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성질 문제라고 하는데 넘어가서 자 2번 민사소송과 성질 문제의 박스에서 사례 밑줄 긋게요.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서부터 국가배상 담당 법원은 철거 함양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여러분 2번에 별표 치시고 민사법원이 성결 문제로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왜? 효력 자체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효력 부인이 성결 문제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해설의 1번 별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조세부가 처분은 일단 유효하다. 그 밑에 줄 취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소가 되어야 효력을 잃게 되고 그때서야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반환 청구를 받아준다. 인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2번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판단해버리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자, 이거는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병합을 배울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건데 미리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오는 선지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성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다시 취소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병합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병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합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병합되었을 때 여러분이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건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이 한 번 되면 되지 2심 갔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심에서 부당이득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당이득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꼭 이렇게 법적으로 확정돼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부당이득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병합하는 건데 자 그래서 28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형사소송과 선결 문제로 가보시면 네, 여러분 원상복구 시정명령 밑줄 보시고 첫 번째 줄 후단에 그 다음에 자 해설 3번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면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사례에 1번에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2번에 무면허 수입죄. 자, 두 번째 주 후단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해설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엄판 시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무면허 수입죄도 똑같은 법리예요. 그래서 맨 밑에 무면허 수입죄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확정력 볼게요. 불가쟁력 세 줄 밑줄 긋습니다. 쟁송제기기간 경과 또는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이게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자, 두 번째 줄. 다만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되면 자, 소송에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줄에 효과의 두 번째 줄에 각하된다. 각하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을 갖춘 경우 따로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직권 취소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별표 치시고
자,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정 변경이 좀 크면 사정 거부 처분이 있은 다음에 사정 변경이 크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리가 존재했었는데 또 이것도 요번에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두세요, 여러분. 행정기본법 37조 행정기본법 37조의 법제 써두세요. 행정기본법 특강은 나중에 따로 할 테니까. 자, 그리고 판례. 자, 밑줄 긋겠습니다. 판례 첫 번째 줄. 불가쟁력은 판결에 있어서의 기판력과 다르다. 자, 맨 밑에 줄.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에 불가변력 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줄 후단에 이처럼 특정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취소, 철회, 불허 또는 제한되는 효력을 또는 철회가 불허 또는 제한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서 준사법적 행위에 별표 치시고, 자, 어떤 것들인지 그냥 외워두세요. 행정심판의 재결, 토지 수용 재결, 그 다음에 징계처분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썼던 것 중에서 뭐뭐 있었지? 특허심판원의 신결,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요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강제력은 밑줄 긋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292페이지 행정행위 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 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 적법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과 효과문에서 자, 첫 번째 줄 후단쯤에 위법 동그라미, 부당 동그라미. 그러니까 위법과 부당을 합쳐서 하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단에 그러나 단순한 옥이나 오산 등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하자의 형태의 두 번째 줄은 무효 원인인 하자와 취소 원인의 하자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치겠습니다. 2번 박스 자체에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복습하실 때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를 이해하시려면 취소, 무효, 철회, 부정죄 설명은 다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판례 별표 행정행위 하자의 판단 시점은 처분 시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93페이지에서 맨 밑에 1번 판례 자,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의 판단 시점은 언제예요? 사건 발생 시 혹은 사유 발생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법령 자, 여러분 맨 밑에 줄에 밑줄 보면 되겠네요. 장애가 있게 된 당시 이때가 이제 사유 발생 시예요. 아시겠죠? 사유 발생 시. 자, 넘어가고 295페이지에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의 구별. 자, 중대 명백설. 자, 첫 번째 점 당연무효는 그 하자가 법규 위반의 중대한 하자인가 동시에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중대 명백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판례에서는 4번 판례에 별표 칩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 무효예요, 취소예요? 아까 판례 정리했잖아. 무효야, 취소야? 취소지, 취소. 그래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취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 자,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책에서 우리가 좀 최근에 약간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또 넘어가고 298페이지 자, 여기만 밑줄 그을게요.
그 박스에서 맨 밑에 칸에 위헌법령에 근거한 집행력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니까 아까 체납 처분 못 한다는 거예요. 체납 처분 못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림.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필요성에는 여러분 그 구별 실익 쪽에다가만 그 복습하실 때 그쪽을 보시면 돼요. 행정소송의 형태가 달라지고 선결 문제, 사정 판결, 하자 승계, 하자 치유, 신뢰 보호, 공정력 불가증력 이게 있는데 자 여러분 뭐 다 설명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로 넘어갈게요. 자 무효 하기 전에 좀 뭐예요? 우리 이제 부존재와의 차이점인데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박스 보충 박스 바로 위에 행정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형상 부존재한다. 근데 뭐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효도 부존재고 뭐 이렇게 부존재도 그러니까 부존재도 무효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 무효 취소 나눠지는 판례 이왕이면 요거 공부할 때는 옆에다 그냥 써두세요. 두 글자씩. 자, 여러분 3번 판례 별표. 공무원 임명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 법적 성질 뭐예요, 여러분?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4번 판례 별표.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죠. 그 다음에 그 흠이 예를 들면 경기도, 그러니까 뭐 고양세무서가 있다. 근데 내가 고양시에 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고양세무서에서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뭐 인천세무서에서 날라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할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그 다음에 6번 판례 별표. 자, 국정원장이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게 대한 의원 면직 처분 취소예요, 취소.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303페이지 맨 위에 이것도 취소예요, 취소. 과세 대상에 대해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오해를 했다면 그럼 뭐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304페이지. 304페이지. 예, 관련 판례에서 3번 별표. 이거는 뭐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아주 많이 나오는.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 행정법의 1번 원칙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 청원경찰 그 해고하는데 학력 집단으로 나눈 거 있잖아요. 중학교 이상 졸업자랑 이렇게 나눈 거 있죠. 자, 그 나눈 게 위법해요. 하지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효라고 하면 틀려요. 이런 판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취소입니다. 취소. 이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 학교법인이 2번 별표. 2번. 자, 이건 절차상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취소입니다. 아니, 무효입니다. 무효. 그쵸?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니까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딜 볼까? 7번 별표. 소방공무원이 실형보안, 여기 포인트 어디 둬야 돼? 구두로 고지한 경우, 구두로 고지한 경우 무효. 문서로 해야 될 내용을 구두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7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 무효라고 그랬지. 근데 이건 지금 구별해야 돼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부실한 경우예요. 했는데 부실한 경우는 위법 자체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위법하지도 않다 이거는. 했는데 약간 부실한 경우.
아까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죠. 확연한 평가 자체를 안 한 거는 무효인데 이거는 했는데 부실한 경우는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308페이지. 자, 맨 밑에 4번 판례 발표. 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취소. 거기다 취소라고 써있어요. 취소.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서 그 박스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무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중요하죠? 밑줄 볼게요. 무효의 주장을 취소 소송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쳐보세요. 여러분 취소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엄격할까?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엄격할까?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엄격하지. 왜? 무효는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되니까.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절차는 여러분 보세요. 내용적으로 따지는 것은 엄격한 것은 무효가 더 엄격하죠. 따질 때는 내용적으로 이거를 본안 심사라고 하는 거야. 본안 심사에서는 무효가 더 엄격하게 따지겠지. 중대 명백성을 취하고 있으니까 중대한지 명백한지 따지는데 근데 요건으로 보면 뭐가 더 엄격할까요? 취소 소송의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도 지켜야 되고요. 뭐 불가증력도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 소송을 하는데 나 안 지킬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얍삽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무효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데 취소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 그럼 취소를 할 거면 요건은 잘 갖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취소 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즉 취소 소송의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판례 1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이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세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근거가 전혀 없는지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약간 뭐 이 사람이 부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과했다 이 정도는 취소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아까 내가 양도소득세 얘기했죠. 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럴 때는 무효다. 아시겠죠? 과세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자의 승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승계.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제목을 여러분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이렇게 다루죠. 하자승계. 자, 여러분. 행정행위가 있었어. 또 행정행위가 있었어. 근데 이 행정행위 하자가 일로 승계되느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자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 인정해주면 안 되지.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자의 승계의 개념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자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불가증력의 발생으로 초래된 국민의 눈물을 달래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자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 행정행위는 생략할게요. 선행행정행위, 후행행정행위, 선행과 후행이 모두 행정행위여야 합니다. 모두 행정행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자, 선행행위의 하자를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로 너무 승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하자는 어디 쪽에만 있어야 될까요? 앞에 거에만 있어야 돼요.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왜? 여러분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뭐하러 하자 승계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냥 후행행위를 다투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집행을 하는데 계고를 했어요. 대집행 계고에 하자가 있어. 근데 그 계고를 한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통지에는 하자가 없어. 그럼 이 계고의 하자가 통지의 하자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문제예요. 하자 승계 문제는. 근데 우리가 하자 승계를 따지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행위에 뭐가 발생했을 때? 자, 여러분 선행행위 불가증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 선행행위를 따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행행위를 다투면 되잖아 지금. 근데 선행행위에는 그러니까 계고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데 계고 처분이 이제 지났어요. 제소 기간이. 그러니까 즉 불가증력이 발생하니까 이 통지를 가지고 이 통지에 계고의 하자가 승계되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증력으로 인해서 다투고 싶어도 다투지 못하는 국민들의 슬픔을 눈물을 어느 정도 달래주기 위해서 하자 승계라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자 승계가 왜 필요하냐? 자, 자 그리고 여러분 요 하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취소만 얘기하는 거야. 취소만. 취소만. 왜? 무효는 당연 승계됩니다. 무효는. 그러니까 하자의 정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하자면 그냥 바로 승계돼요. 그거는 뭐 하자 승계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쵸? 앞에 게 무효인데 뒤에 거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자, 취소일 경우에 하자의 승계를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우리는 하자의 승계를 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 자, 그럼 어떻게 따지냐? 두 가지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어떻게 따지냐면 선행과 후행이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우리는 하자 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우리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판례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따져야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린 뭐를 보겠어요? 당연히 판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판례를 볼게요.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대집행은 조만간 배울 텐데, 이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대신 행정청이 그냥 해주는 걸 대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안 해?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행정청이 직접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런 걸 대집행이라고 하는 거야. 대집행.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거 명령이 있어요. 당연히 처분이죠. 당연히 행정행위죠.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뭔가를 살림을 훼손해서 원상복구 명령 이런 것도 있어. 네,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대집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집행이 시작이 되는 건데 대집행의 과정은 여러분 계고, 통지, 영장 통지,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내가 대신해 줬으니까 나한테 돈 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항상 외우는 거예요. 개통실비, 개통실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의 하자가 일로, 자, 여러분 철거해라 이거랑 대집행 하겠다는 거랑 법률 효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른 거야. 다르다고 봐.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철거명령의 하자가 철거명령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 여기 근데 그러면 요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계고가 여기 이걸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자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라는 주장은 못해요. 여기는. 그런데 자, 이 대집행 과정 4개 있죠. 이거는 계고하는 것도 그렇고 통지하겠다는 통지도 그렇고 실행도 그렇고 비용 청구도 그렇고 하나의 대집행 과정이죠.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승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강제징수라는 게 있어요.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세금을 안 내면 이제 세금을 미리 강제로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제징수가 되려면 일단 조세부과가 있겠지. 조세부과 처분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안 내. 그럼 뭐를 하냐면 여러분 독촉이라고 합니다. 독촉. 그리고 압류합니다. 가져가요. 딱지 붙인다고 그러지. 우리가 빨간 딱지 붙인다고 그러지. 압류하고 이거를 공매합니다. 그걸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좀 팔아요. 매각 공동 매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만큼만 정부가 챙겨서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청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도갑 매청 이렇게 외워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개통실비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혹은 도갑 매청이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다 앞글자 따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여기 파트의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체납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세부과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된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똑같은, 여러분 법리는 똑같아요. 대집행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승계 안 되고 이 과정은 모두 승계돼요. 뭐가? 하자가 승계돼.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조세부가 처분의 하자는 체납처분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나오면 X야.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렇게 체납처분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이걸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X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먼저 또 볼게요. 도시계획 볼게요. 도시계획. 자, 도시계획 보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의 절차가요. 도시계획의 절차가. 자, 여러분. 계획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계획 결정. 계획을 세우면 계획 결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획 결정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시 계획인가를 받아요. 자, 상시 계획인가.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를 여러분 실시 계획이라고도 불러요. 실시 계획이 더 괜찮겠다. 자, 실시 계획인가. 사업 시행자 지정. 똑같은 말이죠. 계획 결정이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재개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모두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모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수용 재개에도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도시계획 결정에 사업 시행자 결정에 지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도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안 됩니다. 도시 정비 사업도 자, 도시 정비 사업도 크게 세 가지 단계인데 일단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고요.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용 재개하고 최종적인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고 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승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승계 안 된다. 됐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판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쭉 쓰세요. 저는 칸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사 합격 취소 처분. 합격 취소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경사 시험에 합격이 취소돼서 면허가 취소되는 거죠. 합격이 취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이 돼야지 면허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면허를 받은 거야. 그래서 당신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건데 합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의 면허의 존재 여부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이거랑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승계됩니다. 자, 이거 똑같은 게 한지의사. 한지의사 자격 시험 자격인죠. 인정 처분하고 한지의사 면허 처분하고.
여러분, 한지의사라는 것은 한의사가 아니라 그 영업활동에, 의료활동의 지역이 제한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사면은 어디서든 내가 의사 개업해도 되죠. 그런데 당신은 요 지역 안에서만, 뭐 섬 지역 안에서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의사를 이렇게 지역이 제한되는 의사를 한지 의사라고 불러요. 한지 의사. 네, 이거는 근데 한지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합격 취소, 면허 취소, 시험 자격, 면허. 이런 것들은 연결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과세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 쓴 게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 그럼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이제 참아야 될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건 이름은 또 다른데, 그러니까 판례에는 이렇게 두 개나 나올 수 있어요. 범위는 똑같겠지. 과세나 개별 부담금이나. 그 다음에 표준 표준 공시지가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가 결정할 때 요것의 기준에서 자 얼마에 수용할 건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용적이야. 저 지금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하자가 여기에 승계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친일판을 제대로 청산을 못했죠. 친일판 청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저께가 광복절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역사적으로 놓쳤어. 놓쳤어.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일어나고 지나치게 이 좌우 갈등이 시작되면서 보통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뭐 나치라든가 뭐 이런 독일도 다 그런 청산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청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제 시대 때 경찰이었던 사람이 해방 이후에도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군정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진짜는 친일파인데 독립 유공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꽤 있어요, 사실은. 꽤 있어.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 또 이제 또 좌우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역사를 청산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였던 사람들이 많냐면, 독립유공자였던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독립에 공을 세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일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유공자에서는 배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독립유공자였는데 지금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됐어. 이유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배제가 됐겠지. 그러면 같은 법적 효과죠. 그래서 이것도 하자 쓰는 게 인정됩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도 하자가 있는 거죠. 요거 때문에 요걸 한 거니까. 이어진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다 제가 이제 승계된 것만 고른 거예요. 승계된 것만.
이제 또 승계되지 않은 걸 볼게요. 승계되지 않은 거. 자, 승계되지 않은 거. 자, 아까 네 개는 주제로 따로 정리하시고, 따로 정리를, 대집행이라든가, 강제징수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는 거 5개,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3개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경찰관. 자, 어떤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했다가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큰 뇌물을 받았어. 그러면 면직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위해제 처분하고 면직 처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비리를 해서 결과로 2가지가 있었던 거지. 첫 번째는 직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위해제를 했기 때문에 면직당한 게 아니라는 거야.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직위해제도 당하고 면직도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독립적이죠. 이런 것들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야. 별개의 처분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시면 바로 정식 발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 뗀다고 그러는데 15 임용을 그 수습기간 비슷한 거예요. 15 임용을 받아요. 15 임용 처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규 임용 처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결격 사유도 없고 면접도 통과하고 해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15를 받았기 때문에 정규 임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공익근무.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죠.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 이름 바뀐 것 같던데. 그쵸? 옛날엔 공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공익이라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자, 여러분. 보충역 편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공익근무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보충역이기 때문에 공익 소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공익 소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을 할 뿐이지.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여기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X.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자 승계 관련한 책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치유와 전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